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한 지 이제 만 하루하고 7시간 지났는데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경제뉴스와 함께 여객기 참사 뉴스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증시 정리해보고요. 또 오는 1월 트럼프 취임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극대화될지 국내외 증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짚어볼 만한 금융 일정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금 이제 여행이라든가 항공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여행 취소를 문의하는 분들 많다고 하고요. 또 예약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평소의 절반 정도에 현재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 공휴일을 끼고 여행을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시기가 여행사들한테는 또 성수기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금 현재 정했죠. 전 국민적인 또 추모 분위기까지 조성되면서 여행사들은 지금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다 중단한 상태라고 하고요. 여행업계는 앞으로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 취소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업계는 이제 걱정이 이겁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여행 관광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것,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내내 여행업계는 따지고 보면 힘든 상황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지난 여름에 기억하시겠지만 티몬 UF 사태. 네. 그때도 이 티몬 UF를 통해서 여행 상품들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달 초에 뭐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진 탄핵으로 전국이 불안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다 위축돼 있고 뭐 이에 따른 여파로 원달러 환율 치솟으면서 사실 해외여행 수요가 이 비용 부담에 많이 줄었어요. 네. 또 이번에 여객기 사고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을 맞이했으니까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이번에 희생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국인 2명이 포함됐죠. 그렇더라고요. 네. 외신에서도 이 사고 소식을 긴급 타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자칫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타러 오는 뭐 동남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그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를 향한 불신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국내에서는 1위 저비용 항공사였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이번 사고로 신뢰가 뭐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당연하고요.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로도 그 불똥이 지금 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 경위로만 보면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것으로 알려졌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비나 운행에 드는 안전비용 문제가 좀 소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뭐 가능성도 제기가 가능성 제기 가능성입니다. 사실 확인이 네. 된 건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네. 어쨌든 실제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뭐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자칫 이 저비용 항공사를 향한 불신이 좀 확산이 되면 앞으로 항공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계에도 지금 애도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네. 뭐 연말 연초 예정돼 있던 행사들 줄줄이 취소하거나 뭐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경제계도 이제 연초에 보면은 항상 신년 인사회를 열거든요. 네, 네. 이 자리가 상당히 이제 1년 중에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큽니다. 경제계라든지 뭐 정관계, 노동계까지 각계 인사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인데 세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3일 신년 인사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각계 인사 한 5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열 계획이었는데 이번 여객기 참사로 현재 행사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행사에 앞서서 또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애도의 시간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고 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역시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신년회 연기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연말 행사도 열리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랜드마크 123층 롯데월드타워에서 그 자정전에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거든요. 네. 올해는 취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기업들도 대부분 다음 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서 연말 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 행사들을 현재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이는 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회의가 오늘도 열렸는데 오늘부터는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게 됐다면서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네. 불가피하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신 기재부에서는 김범석 1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석을 한 회의였고 오늘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참석자들은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정치 상황 안정이 급선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한국의 국정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외 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가 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RP 환매 조건부 증권 매입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지난 27일에도 한은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이 환매 조건부 증권을 추가 매입을 했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이 RP 매입을 통해서 공급한 단기 유동성 규모가 38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일단 한은에서는 이제 내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이고요. 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내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던가요? 그 근거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 예를 들면 관세나 이민, 감세 같은 정책들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네. 하나는 이어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그리고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 지역과 중국 같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된다라는 점도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얘기는 미국 경제만 좋아지는 형국이란 얘기죠. 즉 달러와 타 국가들과의 통화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달러 강세가 심화된다.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예. 기간별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정부든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출범 초기에 그 정부 출범 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연초에 아무래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계라든지 효과가 제약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네. 그 내년도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지금 연준 점도표상에서도 4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내년에 실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에 그친다면 네. 내년 그 미국의 금리 상단이 연 4% 내지 4.25%가 될 거란 얘기거든요.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이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관세 정책 등이 작용을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더 줄 수 있다. 혹은 아예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지 않는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우리 금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미국 금리를 한은이 말씀드리-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네, 얘기한다고요? 미국이 네.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관세 정책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식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 그러니까 즉 폭이 더 줄거나 아예 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전망이었고요. 그 하느니 그 지난주 내년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폭을 줄여버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네. 되겠죠. 그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올 수 있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대한 전망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가 3%까지 낮아졌습니다. 두 번 연속 내렸죠. 미국은 현재 4.25에서 상단이 4.5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차례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우리는 25bp씩 두 차례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네. 2.5%. 만약에 미국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상단은 상에서. 4.25. 네. 네, 이렇게 되면 금리 격차가 이제 1.75% 포인트까지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고 두 차례 한다고 해도 1.5% 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환율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망 속에서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통계청에서 그 발표하는 산업 생산 네. 그게 그 보니까 좋지 않던데요. 석 달째 감소세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경제의 지금 경기 상황을 딱 보여주는 생산, 소비, 투자 이 부분을 딱 보여주거든요.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가 112.6이었습니다. 이게 전달보다 0.4% 감소를 한 거고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이 전산업 생산 지수가 계속 감소를 했고 8월에 반짝 증가했고 네. 다시 9월부터 마이너스여서 지금 석 달 연속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잠깐 반짝 증가한 거 빼면 전반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추세이거든요. 전산업 생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광공업 생산인데 네. 광공업에 역시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늘었는데 네.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뭐 전자 이런 부분들이 다 줄면서 광공업 생산도 0.7% 감소했고요. 서비스업 생산도 0.2% 감소를 했습니다. 소비 지표, 소매 판매를 보면요. 전달보다 0.4% 이건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석 달 만에 반등한 거긴 한데 이게 1년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한 추세로 보면 1.9% 줄면서 이거는 여전히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설비 투자는 10월에 이어서 두 달째 감소세였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투자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건설업
기업입니다. 건설 공사 실적을 뜻하는 게 건설 기성인데 예. 전월 대비 0.2% 감소했거든요. 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관련 통계가 이게 1997년부터 작성을 했었는데 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 건설 기성이 이렇게 장기간 감소한 게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건설업 경기 특히 건축 실적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기업 경기 전망 이런 것도 나왔죠. 네. 특히 이제 지역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게 다시 드러났어요. 부산상공회의소가 이제 부산 지역 제조업들 251곳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부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기준치는 항상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이다.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만큼 지금 악화됐습니다. 네. 내년 1분기 BSI가 66에. 아 그렇게 낮아요? 네. 이게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 지역도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율 상승이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수출 기업 BSI도 따로 떼놓고 보면 여전히 네. 100을 훨씬 못 미칩니다.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 당장은 수출의 호재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이제 수입 그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비용 증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경로, 메커니즘 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네. 4분기 제조업 그 BSI도요. 7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조사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목표한 영업이익에 미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네. 또 조사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투자 실적도 미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뭐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라든지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든지 아니면 네. 투자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투자 실적 미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지역의 기업 경기 중에서 부산 지역 지역을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죠. 또 네. 우리 산업단지 많이 몰려 있는 곳 대구 경북 지역도 가보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제조업체들도 지금 코로나19 수준 때만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업황 BSI 전월 대비 2포인트가 더 하락해서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이것도 2개월 연속 하락세고 이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게 2020년 7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50선으로 떨어졌다라는 네, 것입니다. 정말 경기가 계속 냉랭해지고 있다는 게 체감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자, 이제 2024년 뭐 내일 하루가 남았어요. 네. 오늘까지 뭐 이틀 남은 셈인데 다사다난했던 2024년 우리 경제 좀 잠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 우리 경제 가장 큰 특징 올 한 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하나로 정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만큼 우리 경제가 참 힘든 한 해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살얼음판 위를 살금살금 걷고 있다가 얼음이 깨져서 발 한쪽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 발 한쪽도 안 빠지려고 발버둥 대고 치는.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네. 상당히 청신호들이 많았어요. 네. 수출도 일단은 매달 보면 두 자릿수 성장 회복세를 바탕으로 했고 반도체 업황 특히 앞에 나서서 빠르게 업황 회복을 보여주면서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 중반대까지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됐죠. 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빠져나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꺾인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무너졌고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 대출 문제도 불거졌었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는 최근에 1년의 뭐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부에 이르기까지 엎친 데 덮친 거기로 충격들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부동산도 참 아쉬운 게 발목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꺾이면서 한국은행에 이런 요구가 있었죠. 선제적으로 경기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는 네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당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성이었어요. 네. 금융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열돼서 오른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금리 인하 해야 될 타이밍에 못했고 결국 성장률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맞닥뜨리게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와 재정의 효과적인 조합이 참 아쉬웠던 올해 경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은에서도 그 고환율 전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한동안은 좀 고환율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가는 게 그게 되게 현실적이겠죠. 네, 전망인 왜냐하면 것 같아요. 단기 충격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비상계엄 사태부터 최근 1년의 사태들을 다 단기 충격이라고 본다면 비상계엄 이전 수준의 환율을 그래도 회복을 했었어야죠. 근처까지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1,480원마저 지금 환율이 뚫어버린 상황에서 네. 1,400 초반대도 아마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연초에 환율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300원대였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그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네. 8% 정도 올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환율은 높아요. 네, 높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 초반대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 성장률 8%, 올해 경제 성장률 한 2%대 초반 정도의 수준의 환율인데 지금 1,400 뭐 70원, 60원 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 내년 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수출은 지금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다. 한 자릿수대가 문제가 아니라 1%대까지 수출 성장률도 지금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들이 안정적으로 수습이 되고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달러 강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내년 초에 이런 상황들이 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안정이 된다라고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인 환율 밴드는 뭐 1,420원에서 1,430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가장 무게가 현재 실려 있고요.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전히 지금 변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했는데 출범 초기부터 뭐 사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충격으로 환율이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에 대한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네.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율은 참 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 안정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1,300원대 환율을 보는 것은 아마 굉장히 먼 훗날 네. 아니면 뉴노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이런 있습니다. 상황이라면은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잘 견뎌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고요. 네, 기업들이 일단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기업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환율이 1,450원이 일단 넘어가면 힘들어진다라고 보고 중소기업은 뭐 1,450원이면 이미 손해를 보면서 수출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500원 수준까지 만약 환율이 간다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로 갚아야 되는 그런 외화 부채 평가액도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당장 국내에도 인플레이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대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도 전망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오른 환율이 물가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2%대 위 혹은 더 심하게 본다면 2% 중반대 위까지도 환율이 다시 자극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은 올라간 환율 덕에 더
때문에 2차, 3차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것이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인데 참 올해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안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돌이켜 보면 증시도 참 힘들었던 한 해였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침이 좀 있었고 그 얘기 맞습니다. 잠깐 좀 해보고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네. 짚어보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증시가 참 안 좋았죠 올해. 올해 증시가 안 좋았다는 오늘 결국 또 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네. 2400선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길 네. 바랬는데 오늘 네. 코스피가 2400선 막판에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네, 2400선을 맞아요. 내준 채 올해를 끝냈어요. 지수 자체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투자 측면에서 나타난 패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세론, 수급 쏠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우리 증시에 대해 투자 심리 자체가 네.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샀다가도 금방 팔고 떠나버리는 네. 이런 지금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올해 참 증시의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역사적 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 싸져 있는 주식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네. 좀 다시 이런 저가를 노리고 들어온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 네. 내년에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가계대출 일단은 급한 불이 끈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올해 많이 올랐던 집값 내년에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됐던 그런 해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내내 이제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또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녹록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와닿는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네. 예금자 보호제도 다 아시죠?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내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한도가 이제 1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내년부터는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잘못 송금한 금액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2배로 올라가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요.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호 금액인 거죠. 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1월부터는 오픈뱅킹 이용자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좌로 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의 계좌들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제도죠. 맞아요.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네, 많이 지금은 편하죠. 개인만 되거든요. 네. 네. 법인도 이제 이용할 수 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까지 한다는 거 아니면 법인들도 법인도 이렇게 수 오픈뱅킹 있다고. 제도를 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네. 카드 우대 수수료율 내년 2월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에서 최대 0.1%포인트씩 또 추가로 인하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동네 이제 의원급 네. 그 병원 맞습니다. 하고 또 약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서요? 네, 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죠. 그러니까 병원과 보험사를 직접 연계해서 환자가 별도로 종이 서류 같은 걸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지금은 병실 30석 이상급 병원급에서만 시행되는데 내년 10월부터입니다. 의원과 약국까지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전용 앱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간단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비자 편의도 개선이 됩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를 할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이제 모바일 인증 같은 전자적인 방식 등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졌으니까 한층 편해졌고요. 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충실히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해피콜이라고 하는데 네.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피콜 절차 자체도 굉장히 되게 복잡해요. 네. 네. 되게 어려움 겪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설명을 들으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제는요
그분들이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배우자분들이나 혹은 직계비속 같은 조력자로 지정된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진작 좀 보완이 됐었으면 좋았을 그러게요. 텐데 진작 하는 바뀌었어야 아쉬움이 되는데. 있네요. 그 주식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좀 더 짚어주실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변화를 일단 꼽으라고 한다면 내년 3월 31일부터 네. 공매도가 네. 재개되는 거죠. 공매도 제도가 일단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네, 네.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일단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 역시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빌린 주식 이 기간이 개인들과 달라서 이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이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과 거래 조건을 딱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나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되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네.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에 대한 선임, 재임 같은 것들도 많이 불가능해집니다. 강화되네요. 네, 제재 네. 수단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네. 변화죠. 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단일 시장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거래소가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할 예정인데 네. 이게 출범하면요. 일단 주식거래 시간이 많이 늡니다. 12시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수수료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공모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증권사들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공모펀드. 네. 이것도 내년부터는 주식 그처럼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AI 서비스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서비스도 출시가 된다는 것도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1임형 서비스가 1임형.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도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게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사주 제도가 개편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할 때 네.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규정이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게 자사주에 인적 분할을 할 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좀 악용돼서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금요일만 빼놓고는 계속 흐름은 좀 좋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이제 그동안 좀 강세 보였던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제 엔비디아 이런 쪽들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우랑 나스닥 모두 금요일 날은 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도 뭐 1% 넘게 좀 빠졌고요. 네. 지난주에 뭐 비트코인도 좀 1%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올랐었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연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세로 좀 마감됐던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특징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라면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네. 뭐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좀 올랐고 우리 시장도 뭐 비슷하게 그런 섹터들이 좀 미국 시장을 좀 지난주에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지 않습니까? 뭐 크게 네.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2,400선을 지켜주나 했었는데
좀 아쉽게 끝났어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는 양시장이 다 올라서 저도 상승 마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거래소는 소폭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2,399.49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78.19에 소폭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 좀 기관이 열심히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받쳤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오늘 뭐 어느 섹터들이 좀 오르고 내렸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어제 있었던 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뭐 애경산업이라든지 AK홀딩스라든지 제주항공 등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외 저가 항공주들도 대체로 좀 약세를 애경이 제주항공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AK홀딩스가 AK홀딩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사업을 다 이제 같이 하는 그룹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도 장 초반에는 살짝 반등하는 듯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밀려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체로 이제 저가 항공주들 다 약했고요. 진에어를 비롯해서 다만 이제 에어부산만 좀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에어부산이 오른 거는 이제 그 같은 보잉 여객기를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랬나 그런 부분들도 봐요.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강세를 보여왔었던 이제 조선, 네.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음식료 요런 섹터주들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왔고요. 근데 대체로 약간 좀 거래소 쪽에 있는 네. 종목들입니다. 음식료하고 조선이나 전력기기들이 거의 대체로 다 거래소 쪽에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매물을 좀 맞았던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코스닥이 강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좀 올해 내내 힘들었던 섹터가 좀 2차 전지 섹터였었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만 네. 후반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좀 게임주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장 좀 강했던 섹터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두 가지 섹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로봇 섹터. 네. 네, 이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삼바를 비롯해서 녹십자 같은 네. 이제 대형사들 하고요. 코스닥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 이런 쪽들하고 ABL 바이오 이쪽 쪽들이 좀 강했고 2% 3% 네. 5%대 이렇게 맞습니다. 올랐네요. 네. SK 바이오팜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아, 네. 한올 바이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인벤티지랩 네,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펩트론도 좀 상승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고르게 오늘 좀 상승을 해 줬고 네. 로봇 섹터 주들이 이제 내년 CES 좀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휴머노이드 CES 네. 가전 네, 박람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촉망을 받고 있거든요. 양자하고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 네.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었는데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SPG 뭐 이런 레인보우 쪽들 로보틱스는 뭐 15%나 급등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휴머로이드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다 그랬군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올해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의 수익률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국내 시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상승한 섹터는 어떤 섹터였었죠? 네, 올 한 해를 좀 정리해 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힘든 한 해였다. 국내 시장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힘든 시장이었고 뭐 상대적으로 뭐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아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만 놓고 본다라면은 올 초에는 사실 반도체, 뭐 인공지능 뭐 요런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다가 네. 이제 중반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내내 꾸준히 오른 섹터를 꼽으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방산이라든지 네. 이제 전력기기 요런 쪽들 사실 이쪽들이 계속 앞으로 좀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앞으로도 좀 총망받는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좀 시장을 좀 리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 강하게 올라오는 네.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전부 다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서 뭔가 미국
개발 뭐 정책도 그렇고 대외적인 변수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되면서 이제 또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필요해졌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됐고.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환율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쳐줬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기기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AI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맞아요. 센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노후화된 전력 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그렇다면서요? 경우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올해 초반에 올랐다가 중간에 살짝 빠졌다가 또 후반에 다시 또 살짝 오르면서 그래도 지금은 약간 고점권에서 박스권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오른 셈이죠. 거의 한 2, 3년 넘게 올랐는데 올해도 좀 부침은 있습니다만 오늘도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좀 빠지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제 올라오면서 결국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는 우상향이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방산과 전력기기는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진 상태고 조선주는 네. 이제 막판에 스퍼트를 더 한 상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좀 좋았었다. 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반면에 상반기는 인공지능이랑 로봇, 화장품이 좀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화장품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고 로봇도 중간에 좀 많이 빠졌다가 뭐 최근 한 2, 3일 정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 이쪽은 솔루션 쪽들이, 반도체보다는 솔루션 쪽들이 하반기에 좀 강하게 밀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갔고, 네. 또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조금 주도 역할을 해준 게 이제 엔터. 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그다음에 상반기에 엔터가 계속 안 좋았었죠. 맞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악재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엔터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내년도 BTS나 뭐 블랙핑크 컴백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미용 섹터 특히 뭐 파마 리서치 음. 이런 쪽들은 뭐 꾸준히 오늘도 강세였는데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네. 음식료가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크래프톤, 그다음에 시프트업이 최근에도 실적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섹터를 좀 이끌었고, 또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셨던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고, 이런 쪽들이 네. 올해 내내 좀 힘들었었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살짝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섹터들 또 솔루션 업체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수출주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수출주지만 환율과 관세 영향이 적다. 어떻게 따지면 비제조업. 네. 이런 쪽들이 올해 참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국내 이제 산업적인 위기감, 환율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우러지면서 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들, 특히 삼성전자 약했잖아요. 대형 수출주들 뭐 자동차들도 힘이 별로 없었고, 네. 그 외에 뭐 화학이나 뭐 정유, 철강 이런 철강 쪽들은 다. 너무 예.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런 쪽들은 다 안 좋았는데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가벼운 산업, 그다음에 국경을 좀 넘나들기가 좀 쉬운 용이한 산업, 산업. 네, 네. 이런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올해 좀 강세를 많이 보였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지난주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1,480원을 또 넘어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네. 1,500원대 가는 거 아니냐 아마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는데, 일단 환율이 언제쯤 안정이 될 걸로 지금 유한타에서는 보고 계세요? 아,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환율이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 1,470원, 80원까지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요걸 경험해 본 게 IMF 때 이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IMF랑 지금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그때 1997년도 때인데 그때는 평균 환율이 900원대였었거든요. 네. 970, 80원을 넘나들다가 순식간에 이제 1995원까지 갔었던 거고,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보통 이제 1,300~400원에서 안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환율 보시면 작년 평균 환율이 1,300원 정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1,400 한 뭐 60원, 70원 정도 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갑자기 확 급등한 건 아니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럼 약하냐? 그건 또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강달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환율이 다 약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조금 약간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과거와 비교해서는 뭐 외환 보유고도 높고,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도 낮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그럼 강하다라는 건데 이 달러가 강한 게 강달러는 당분간 좀 계속 될 거라는 그런 맞습니다.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뭐 당장 내려가길 바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당분간은 한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여기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럼 강달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강달러가 완화되는 시점은 언제겠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네,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 시장의 예측보다는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안 할 맞아. 거라는 맞습니다. 쪽으로 간다라면은 맞습니다. 더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따지면 미국 경기가 네. 안 좋아져야지, 그죠? 안 좋아져야지만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겠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 주시장이 빠지면 또 우리 시장도 같이 빠지고 뭐 네. 이런 분위기일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트럼프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환율을 좀 강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단기간에 쉽게 환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거나 이러려면 이 환율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환율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지만 고환율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환율의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없다. 왜냐하면 원자재도 수입을 해서 네. 가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들은 환해지 비용 상당히 많이 들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수출주든 내수주든 이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율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내년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내년 주식시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내년에 최대 20% 오른다. 상단 2,900에서 3,000선에서 네. 주요 9개 증권사 전망 막 오늘 막 뉴스에 나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냥 저희 증시 격언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에요. 올해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망가지리라고는 어느 증권사도 좀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단 좀 낫지 않겠냐. 요렇게 낮다는 게 로우가 아니라 better. 낫다. 좋아진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올해보다 더 낮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데 올해 투자 심리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었고 네. 악재라는 악재는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 그래서 각종 악재 선반영된 맞습니다. 2024년이니까 더 이상의 악재가 뭐 저희가 충격을 먹을 정도의 악재가 안 나온다라면은 시장은 좀 서서히 좀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1월에는 항상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1월 효과 뭐 요 부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월 달도 그렇고 내년에 좀 변수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1월 달에는 지금 초반에 이제 7일 날부터 시작하는 CS 아까 말씀드린 네, 가전 네. 박람회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10일 중순 때 16일인가요? 그때쯤 되면 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맞네요. 예,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있군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 섹터 오늘 강한 섹터가 다 그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네, 섹터. 임박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CS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뭐 인공지능 이쪽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올해보단 좀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올 만큼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지 못하면 네. 또 올해 하반기처럼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엔 그럼 어떤 일정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번 주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서비스업 PMI가 화요일쯤 나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네. 좀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보면은 이제 한국 1월 수출입 1일이죠, 네, 우리 1월 1일 날짜로. 수출입 예. 동향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좀 장은 열리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 수출입 동향은 조금 많이 중요하죠. 수출입 동향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섹터 움직임이 그 다음 날 좀 결정될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이 수출입 동향 나오는 거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목요일 날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중국이요? 네, 네. 중국 제조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관련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1월 1일 때문에 개장은 10시인 거죠?
1월 2일 날 네. 네, 개장은 10시입니다. 네. 그리고 끝나는 건 이제 똑같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한국 4분기 GDP 성장률이랑 네. 차신체 서비스업 PMI, 미국이 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게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타증권의 박재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